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6월 26일 7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신작 서사의 위기에서 정보는 새로운 존재 양식, 즉 새로운 지배 형식으로 변해왔다. 그런데 이는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정보체제가 자리잡는 과정이 억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매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스마트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명령이나 금지로 작동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스마트한 지배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견, 필요, 선호를 소통하라고, 삶을 서술하라고, 제시하라고, 공유하라고, 링크를 걸라고 요구한다. 이때의 자유는 억압되기는커녕 철저히 혹사된다. 스마트한 지배는 그 존재를 특별히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이들은 자유와 소통의 탈 속에 숨어 있다. 제시하고 공유하고 링크를 거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의 흐름에 예속시킨다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서사의 자리에 정보가 대신한 사회, 그것을 링크하고 게시하며 좋아요와 구독을 구걸하는 사이에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서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민이 부릅니다.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물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네, 한병철 철학자는 정보가 서사를 대체할 때 사람의 아우라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원거리에서 약간의 신비로움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둘러싼 하나의 후광일 텐데요. 그러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 발가벗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상상력도 개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을 정보로 우리가 대하게 될 때 과연 그 정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통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사회가 과연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라고 한병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벌써 75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80회째 다가오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 자리에 부르시는 분들을 초대하는 분들을 정보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능한 노력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여러 가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해 오시다가 지금도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분을 여러 가지로 호칭할 수 있지만 저 여러 가지 정보로서 이분을 모실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너머에 선생님이 살아오신 서사가 있을 텐데 그 서사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안산 YWCA 회장 이강숙입니다. 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YWCA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단체이기도 하고 특히 또 안산의 YWCA는 그 활동도 유명하기로 활발하기로 유명한 또 단체이기도 한데 거기에 현직 회장님으로 또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보로서의 안산 YWCA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아주 차가운 창백한 정보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회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한 명의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어떠신지를 한번 같이 여쭤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 제가 안산에서 산 거는 지금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이제 저는 서울에서 살았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청년 시절에 안양에서 좀 살고 결혼하면서 안산에 오게 됐습니다. 결혼하면서 안산에. 네네네. 네. 뭐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사회단체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신 거는 아니셨죠? 네, 결혼하기 전에 저의 주 활동은 이제 그 직업 말고는 교회 활동이 예, 전부였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안산에서 사시면서 네. 사회 활동을 처음에 시작하신 게 YWCA가 아니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시민사회라는 영역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유치원 갈 때가 되어서 이제 그때 지역에 안산에서 어디를 보낼까 하다가 YMCA 아기 스포츠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큰 아이 보내고 작은 아이 보내면서 시민단체라는 거를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아마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시민 단체에 대한 뭐 이해라든가 뭐 경험 같은 건 전혀 없으셨고요.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요. 친구가 그 뇌성마비 단체에 그 뭐 간사로 일을 하는 그 동안에 저한테 약간 이제 잠깐만 도와줘라고 해서 그때 이제 약간 캠프를 개최하는 그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아무튼 저한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네. 어쨌든 자녀 양육 때문에 네. 그 당시에 그 아기 스포츠단이 네. YMCA 그때 좀 화제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고 또 그 당시에 뭐 영어 유치원 유행 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YMCA의 아기 스포츠단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놀이 위주로 네. 즐겁게 밖에 네. 야외 활동하고 이런 네.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세대를 거스른다고 하기도 하고 세대랑 벗어났다고 얘기 듣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자녀들을 보내셨던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 네. 친구가 이제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운 그 친구가 있었는데 본인도 이제 이웃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아기 스포츠단에 아이를 보내봤더니 굉장히 자유롭게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을 그때 당시에 많이 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한번 여기를 보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혹해서 예, 보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일반 부모님들처럼 네. 유치원에서 가자마자 한글 떼야 되고 영어도 좀 배우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은 없으셨어요? 아,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건 없었고 그냥 아이를 웬만하면 자유롭게 키웠으면 좋겠다. 잘 놀고 건강한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예.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그건 순수하게 부모의 입장에서 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낸 것과 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자원봉사를 통하고 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을 이 사회단체 활동을 한다는 거는 시민단체 운동 활동하고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런 공적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런 가치적인 면을 생각하고 있었는지조차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몰랐지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활동을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공적 영역의 활동을 이미 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사실은 이제 그 아이가 아기 스포츠단 갔을 때 부모님한테 보내는 그 이제 부모님한테 가정통신문? 이런 거에 이게 한 장이 껴온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런 거가. 그리고 이제 교육이 주어진 건데, 나도 한번 이렇게 이제 해보면 좋겠다. 막연히 자원봉사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뭘 한 적이 없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자원봉사 할 내용의 교육을 듣고 이제 그게 뭐였냐면 구체적으로 소비자 상담이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이렇게 저하고 맞는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실제 교육을 끝나고 자원봉사 한 번 나간 날 그날 저녁에 바로 나는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사실은 결심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 소비자 상담이라고 하는 게 네. 뭐 이렇게 전화해서 칭찬하는 전화가 아니잖아요. 네. 보통 항의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네. 근데 그게 하루 딱 해보시니까 아시겠다라는 거죠. 네.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아니 이런 일을 자원봉사로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 문을 나가면서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네. 이제 자원봉사를 먼저 하고 있던 선배님이 저녁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해서 오늘 너무 힘들지 않았냐고 마음을 공감을 해주면서 근데 오늘 선생님 엄청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칭찬에 마음이 녹아서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 라고 결심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자원봉사로서 상담은 어떤 내용의 상담이셨던가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이제 소비자 구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정보가 활발하지 않을 때였어요. 검색을 해보거나 이런 게 어려울 때.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모를 때 안산 YMCA의 시민중개실이라는 곳에서 소비자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그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다가 소비자들이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하면 거기 그분이 입은 피해에 맞는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담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업체에 전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안산 YMCA가 지금은 사라진 그 시티은행 고건물이었던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꽤 오래 있었네요, 안산 YMCA가. 네, 오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그 자원봉사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제 사실은 자원봉사의 연수는 길지 않았어요. 한 3년도 채 안 됐을 때 이제 제가 이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열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YMCA 측에서 자원봉사로만 그치지 말고 일로 좀 해봐라. 예,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아이가 어려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이라고 해도 네. 뭐 그냥 진짜 그 당시에 최저 시급에 맞췄을 거 아니에요.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지만 책임감을 교통비 정도? 갖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정도. 네. 아니 그렇게 했을 때 네. 두 가지인데 네. 첫날 그렇게 막 다시는 안 할 거야 했는데 2년 동안 갈 수 있었던 것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재미와 이런 것들을 찾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제가 이제 좀 내가 맡은 일을 잘하려는 욕심 같은 게 저 안에는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못 해주는 거는 제가 용납이 안 되니까 엄청 좀 스스로 정보도 찾고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그 기관의 도움을 요청했던 분들이 실제 이제 구제를 받고 그래서 이제 막 고마워하고 그리고 또 그 안타까웠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마 이제 보람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의미와 보람을 찾으셨는데 네. 이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으로서 이제 네. 가져가신다고 하실 때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네. 또 이제 또 혼자 몸도 아니시고 네. 바깥 선생님도 계셨을 텐데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이제 남편도 이제 성향이 저랑 비슷해서 그런지 제가 정말 이제 그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그 보수를 받는 정도는 아니고 정말 그건 자원봉사 영역에 속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봉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때는 기꺼이 따라와서 함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보람차 해하고 나중에 조금 커서는 친구들도 같이 데려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이런 삶이 그냥 일상적인 누구나 해야 되는 삶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한테 또 네.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셨네요. 네네. 네. 아마 그런 게 바깥 선생님도 같은 크리스찬이시고 네네. 아무래도 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다른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라든가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한 열린 마음들이 한번 더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시작을 이제 YM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계셨던 건가요? YM에서만 활동한 거가 거의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쉬려고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계속 제가 자원봉사지만 계속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일시에 탁 멈추면 왜 가다가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힘들까봐 주변에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활동이 있다. 라고 권유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활동이 이제 안사 YWCA에서 그 하는 활동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YWCA 활동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YMCA에서 YWCA로 네네. 스카웃인가요? 또 뭔가요? 아, 스카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 그쪽으로 이제 발걸음이 옮겨졌던 것 같아요. YMCA에서 되게 서운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저 말고도 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아쉬움은 서로 있었지만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또 제가 거기에서 자원봉사 다른 영역의 자원봉사는 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좀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큰 별 무리 없이 네.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YMCA에서 하셨던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데 계속 소비자 그 상담이었나요? 이제 소비자 활동, 그러니까 소비자 상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와 학교 아니면 이제 그 뭐 우리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까지 약간 교육 활동을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대학도 이렇게 개설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강사 양성을 제가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강사를 양성하고 그분들과 함께 교환을 만들고 학교로 나가서 소비자 피해를 이제 막을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학생들한테도 시키고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인들한테 방문 판매 피해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의 노인들께 어떻게 하면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와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에 연루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오면 뭐 그걸 좀 해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상담 영역에서 교육을 하는 영역으로 조금씩 이제 저의 활동이 좀 변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중간에. 원래 가르치거나 이런 말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셨나요? 좋아한 건 아닌데요. 제가 교회에서 일찍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교회 반사를 하시면서.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누구한테 말하는 게 조금 익숙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었냐면 이제 어느 옛날에 흥사단이라는 네. 단체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전국 워크숍을. 그래서 우리 안산 지역에서도 이제 몇몇 지인이 가족과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워크숍을 가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시키고 네. 발표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활동하고 발표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늘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안산 지역의 다른 친구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좀 하나 보다. 그렇게 알게 됐죠. 네. 이렇게 본인한테 이런 교육적인 재능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셨고, 네. 그래서 YWCA로 옮겨 가셔서 하셨던 일은 어떤 건가요? 이제 YWCA에서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안산시에 다문화 가족이 엄청 많잖아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초반에 이제 결혼 이민자가 막 많이 유입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개설이 됐어요. 안산에. 근데 이제 그 일을 안산 YWCA가 맡게 돼서 그곳에서 그 결혼 이민 여성에게 뭐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또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를 낳으면 자녀 양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했었어요. 계속 이제 교육적인 일이셨네요. 네네. 예.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그런 교육적인 강의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때 그게 밑받침이 돼서 쭉 이끌어 오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게 훈련이 돼서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떤 대상이 주어지고 이런 주제로 뭔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약간 이제 창의적으로 교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런 교육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느꼈던 거는 이제 이게 좀 제 자랑 같긴 한데 교육을 마치고 나면 많이 들었던 평가가 강사님이 말할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게 딱딱 먹여주는 것 같이 네. 그렇게 덩어리로 딱딱 들어온다. 그리고
목소리가 듣기 좋다. 네. 예, 그래서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제가 목소리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아, 지금 딕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당연히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네. 현재 하고 계신 강의는 공무원 청렴 강의.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쭉 원탁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시면서 하셨던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쭉 네. 하셨었어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노래 한 곡 듣고서 계속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조용필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를 신청을 좀 해주셨습니다. 같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
강의의 실력을 YM에서 열심히 쌓으시고 이제 YW로 오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침과 강의의 일로 접어드셨는데 제가 선생님에 대한 그 소식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 개인 SNS를 볼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멘트가 달리는 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근데 전국을 다니시는데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라 꼭 매니저 같이 한 입을 덮고 자시는 분을 매니저로 두시고 다니시는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강의 내용이 공무원 청렴 교육. 네네. 어떤 교육인가요, 이게? 이제 그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되는 거는 네. 맞잖아요. 그래 공정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예전 기억을 하시면 좀 많이 이제 공정하지 못했다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좋아진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게 반부패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법률도 있고 이제 규칙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공직자에게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가지고 있는 반부패 시스템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산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오늘날 보면 저 속초에 가 계시다고 하고 저 부산에 가 계시다고 하기도 하고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세요? 한 달에 이제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어서 평균으로 치면 한 달에 10회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요렇게. 아, 보통 일이 아닌데. 예. 네. 좀 이제 먼 지역에서도 요청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의회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의원님들 강의를. 근데 의원님들은 강의를 받으실 때 이제 주로 연수를 하시면서 받아야 되는 교육을 쭉 다 받으시는 그 가운데 청년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연수 그러면 좀 경치가 좋고 이런 곳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예, 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뭐 부산이든 속초든 네. 뭐 거기에도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선생님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경쟁력과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제 뭐 제가 탁월하다고 보는 거는 좀 이제 그 표현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이제 등록된 강사들을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의 소개나 아니면 전에 한번 강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괜찮았다. 그러면 이제 자꾸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하다 보면은 이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뭐 가정도 있으시고 체력적인 네. 면도 있으시고 네. 이러실 테니까 자, 공무원들 지금 청년 교육 강의를 몇 년 하신 거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다 보면 청년 강의도 제가 한 15년, 16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초기에 하셨을 때 하고 네. 지금 할 때 하고 어떤 그 강의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변했습니다. 진짜 많이 변한 게 처음에 저희가 강의를 했을 때 이제 강의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공직자도 있고 공직 유관 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알게 이제 공공기관으로 되는 그런 기관들이 받는데 이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대부분 내가 이거를 왜 받아야 되지 하는서 잘 듣지 않는 태도를 많이 보이셨고요. 심지어는 교직자 교육을 갔을 때 항의도 받았어요. 당신이 왜 와서 우리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이런 강의를 하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항의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은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때 그 강의에 어떻게 답을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떨렸죠. 저도 이제 초반이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싶다고 막 요청을 드려서 강의를 온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를 초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예.
어쨌든 기분 나쁘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분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 그런 태도였고 특히 이제 하위직 공무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하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패 문제는 대부분 고위층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듣기 싫은 교육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강사로서 기분이 상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제 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이제 회의감도 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이 교육을 들어야 본인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시는 공직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공무원 사회에서 이 청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졌다는 걸 알 거고 네네. 본인도 이렇게 마음 자세가 바뀌겠네요. 네. 그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강사를 할 때보다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느끼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권익위가 국민들한테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때 자, 우리 공직사회에 이제 공무원들을 딱 집어서 말하는 거죠.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무슨 얘기냐? 부패했지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은 10명 중에 4명이 잠깐 안 되는 숫자가 아직도 좀 부패한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청렴해진 거 맞고요. 저는 현장을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웬만한 공직사회에서는 그냥 부패는 없다라고 볼 정도로 예, 없습니다. 민간 기업까지 강의를 가시나요? 민간 기업은 의무가 아니니까 잘 안 받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은 이제 부르기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민간 영역에 있지만 그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하는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관들은 반드시 이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런 기간에 연속 올해 2년 차로 한번 갔는데 처음에 강의할 때랑 또 이번에 할 때랑 또 다르게 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청탁금지법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에게 청탁을 한 민간, 공직자에게 뭔가 부정한 금품을 전달하는 민간도 똑같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청년 강사들은 우리 모였을 때 이제 공직사회 이외에 민간 부분도 정말 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한쪽에서만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아니 그런 강의를 하시려면 네. 법도 계속 바뀔 거고 네. 끊임없이 공부도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런 보수 교육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개인 강사의 몫이었어요. 이제 정보도 내가 찾고 모든 걸 하는 거에서 이제 조금 지금은 권익위가 체제를 잘 갖추고 나서는 이제 등록된 강사들에게 보수 교육을 시켜줘요. 1년에 4차례가 있고 이제 저희는 의무 교육으로 한 번 이상은 꼭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안 받으면 강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좋은 건 뭐냐면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규칙이 바뀌거나 그러면 정보를 메일로 제공해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법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세세한 내용을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교육의 대상이 주어지면 그 대상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제 빠르게 이슈를 찾다 보니까 책보다는 검색을 좀 많이 하는 편에 해당이 돼서요. 뉴스 검색도 되게 많이 해보고 이제 내가 교육을 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내용과 일치되는 이슈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그 이슈와 연관시켜서 교육 내용을 전달하면 이제 훨씬 더 전달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예. 네. 두 가지 어떤 분기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청렴에 있어서 하나는 김영란법 제정되면서 또 분위기가 틀려졌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직자들에게 반부패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거다. 그 평가는 국제사회에서 하나, 국내에서 2개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의 CPI 지수라고 해요. 부패 인식 지수. 국가별. 그래서 한 180여 개국을 해마다 이제 줄을 세우거든요. 청렴 등수를 줄을 세우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100점 만점에 우리가 근 10몇 년 동안을 50점이 겨우 넘은 점수. 그거는 절대 부패를 겨우 벗어난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머무르다가 여기에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60점을 넘어간 계기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시행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 놓고 노력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한 몇 위 정도쯤 되나요? 지금은 180개 중에서 그 점수로는 작년에 63점이었고요. 그리고 등수로는 32위를 했어요. 180이요. 근데 32위라는 등수는 사실은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점수도 우리 이제 국가의 목표가 지난 정부, 이번 정부 똑같이 70점이에요. 그러니까 70점 정도는 돼야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가 청렴한 국가구나, 공정한 사회구나라고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사회에 이제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가를 따질 때 이게 굉장히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점수를 높여서 우리가 청렴한 국가인 거를 평가받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회학자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행복지수도 발표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행복지수가 좀 낮은 맞죠. 국가에 해당이 네. 되잖아요. 유엔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를 할 때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선순위 국가,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을 보면 청렴지수가 높은 국가랑 거의 비슷하다. 비례로 간다는 얘기죠. 예, 비슷한데 그 이유는 이제 부패 문제를 해결하면 신뢰가 쌓이게 되고 공적 신뢰, 개인적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 국가는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뢰지수가 낮은 편에 해당이 돼요. 작년에 영국의 레카툼 번영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KDI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보통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보다 중국이랑 필리핀은 청렴하지 못한 국가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 그렇고. 그런데 그들의 신뢰지수가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가 신뢰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신뢰지수가 낮다는 건 어떤 의미냐. 현대사회에 이제 그 국가의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자본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가 신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뢰지수가 그 레카툼 번영지수가 한 160 몇 개국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신뢰지수가 100이거든요. 그중에 사회적 자본 지수는 107이고 그러니까 낮은 편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우리 K-팝, K-스포츠, 뭐 경제 이런 거를 치면 굉장히 상위인데 이런 이제 부패 문제와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이제 그러니까 좀 낮은 국가이죠. 근데 신뢰가 공적 신뢰가 낮으면 국가가 어떤 그러니까 체제를 갖추거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럴 때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개인 간 신뢰도 낮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아마 MZ세대들이 특히 요즘에 실감하는 것 중에 이제 겨우 어떻게 살고 싶어갖고 전세 겨우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 당했다. 그렇죠. 이런 MZ세대가 너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도 전세 사기 당해서 5천만 원 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적 신뢰, 개인적 신뢰도가 낮으면 그 사회가 이렇게 사기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이슈하고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공적 신뢰는 어느 정도 많이 쌓아져 가는데 공무원들 사회에서의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신뢰도는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다. 네네. 그런 거죠. 아직도. 네. 그러네요, 네. 진짜. 갈 길이 아직 먼 모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이. 그러니까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몇몇 특히 고위직에 계신 분이 부정부패의 문제에 연루가 되면 크게 이슈가 되고 이제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직사회는 부패했구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우리 사회가 좋아졌어. 청년 문제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토를 달아요. 뭐라고 다냐면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부패 문제는 공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9명이.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또 정치화되고 하면서 또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안이 다 걸리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강의하시다 보면 네. 내가 이제 강사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뭐 관공서에 가든 어디 가든 무슨 일 처리하다 보면 느끼실 때 다른 분들보다 또 민감하게 어떤 그런 걸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느꼈을 때 저분이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 청렴하지 못한 처리가 되는 것 같아라고 느끼셨을 때 어떤 반응이 바로 나오시나요? 어떠시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나의 생활 검열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말은 하지 못해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관행적으로 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슨 뭔가 행정 서류를 제출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많은 행정 서류를 제출할 때 잘 일반적으로 하던 일이 아니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거를 맡아서 하는 전문가한테 이걸 맡기잖아요. 네.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끼고 싶어서 이제 저희 기관에서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잘 준비를 했어요. 자문을 구하면서 그래서 행정에 가져갔는데 그 이거를 접수받는 행정 직원이 일단 그 접수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직접 해왔느냐. 이렇다면 분명히 서류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여러 번 와야 될 거다. 여러 번 올 거를 각오해라. 실제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분이 이런 태도는 이제 공무원은 적극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귀찮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10번 오라고 하면 10번 오겠습니다. 실제 이런 적이 예. 있어요. 근데 몇 번 갔을까요? 한 번에 끝내셨어요? 그 한 번에 전화 한 번만 받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이제 보이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공무원이 갑질하네. 아니 예. 또 이제 저는 순간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한테 가서 받아갖고 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것도 한 3년 전 일이고요. 많이 이제 변화되고 실질적으로 그 직접 국민하고 대면으로 만나는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감시망이랄까 이런 것도 이제 소비자의 수준도 지금만큼 올라갔고 네네. 옛날만큼 어떤 위에서 시민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네. 또 다른 면인데요. 이렇게 좀 고위직이 아니라 밑에 이제 이래서 7급, 8급, 9급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만나다 보면 요새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그 사기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느낄 텐데 네. 어떠세요? 만나시다 보면? 만났을 때 특히 이제 MZ세대 공무원하고 그 약간 팀장급의 공무원들이랑 조금 반응이 다른데 서로 어렵다고는 얘기하세요. 서로 어려운 내용 중에가 이제 팀장급 직원들은 MZ세대가 새롭게 들어와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커. 그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눈치를 보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MZ세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 같긴 하지만 자기 책임은 다하는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할 일은 하고 이제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딱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될 경우에 이제 힘들다고 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요즘의 공직사회의 대개 문제는 그 문제가 제일 커요. 소통 문제 서로 세대 간. 세대 간 소통 문제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청년과 관련해서도 외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다. 그럼 안산시청과 뭔가 일을 했던 우리 시민들의 평가는 좋습니다. 근데 내부의 구성원들끼리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그것이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점수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는데 네, 예. 안에서 본인들끼리 업무 처리를 할 때 가장 불만으로 여기는 것들이 대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거, 이제 평가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여전히 지금도 이게 뭔가 줄을 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예. 아니 뭐 공무원 사회에서도 무슨 향후에 이런 거 있어? 본인들끼리 좀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방금 안산 공무원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안산 공무원들하고도 교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지금 어떠세요? 다른 탓이랑 비교하셨을 때? 탓이랑 비교했을 때 안산시는 청렴도가 높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그 종합 청렴도라는 거는 등급으로 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근데 1등급은 드물어요. 근데 2등급을 하면 그래도 잘한 건데 안산시는 이제 좀 계속 잘하고 2등급 차지하고 있고요. 잘하는 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에 종합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조금 넘었거든요. 80.7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분야별로 나눴을 때 어디가 가장 나쁘냐. 행정으로 치면 기초자치단체가 좀 점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80점인데 70점대.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그룹이 있어요.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60점대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굉장히 분발해서 이제 올려보려고 노력들을 제가 보기엔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의기가 올 초에 발표를 했어요. 전국의 지방 정부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전에는 이제 선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수조사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추진비를 좀 잘못 쓰는 것 중에 이제 해외에 뭔가 연수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수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도 발표를 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경우와 이제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수를 기획하는 업체에 예를 들어서 연수를 기획했다가 우리가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을 때 과다하게 문다든가 이거 따져보지 않고 그런 거와 연수를 다녀오시면 본인이 보고서를 쓰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최근에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발표한 내용에 그게 있어요. 보고서를 이제 여행사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교육은 안 받으시고 청년 교육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다들 굉장히 제가 올해 한 6곳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셨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잘 하려고 기준에 맞게 잘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로. 네. 예. 아니, 그동안 사고도 많았잖아요. 아니 보통 제가 얘기하다 보면 한 번 정도 노래를 더 들었어야 되는데 뭐 노래 들을 시간도 없이 훅 갔어요. 거의 다 그 시간이 돼서 제가 여쭤볼 게 많았는데 다 생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어쨌든 계속 현직으로 계신데 네. 뭐 앞으로의 선생님의 계획을 좀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저를 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활동하는 누군가 개인도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저도 지역사회에서 누군가가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런 활동은 지속하고 싶어요. 네. 네네. 나이가 이제 은퇴를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네네. 어떤 모습으로든 자녀분들은 지금 이런 엄마의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서로 말은 안 해봤지만 외부 사람한테 들은 내용은 이제 상견례 때 그 사돈께서 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아들이 말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엄마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녀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라면. 네, 자 오늘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저 얘기 듣다가 보니까 훅 빠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여튼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네.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네, 아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새롭게 네, 우리나라의 이런 네. 청렴도라든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회에 선생님 또 한번 모시고 그때는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신청해 주신 마지막 노래입니다. 싸이와 박정현이 부릅니다.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Yo, check 나의 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둘이 같이 꼴딱 밤새 맞지 않았지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의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눈앞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